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두 나라가 나토 가입을 위한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면서 강력한 지지 의사를 재차 밝혔습니다. 중립국인 핀란드가 최근 나토에 가입을 신청하면서 국제 정세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82년 전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이 핀란드를 침공하면서 양국은 군사적 충돌을 겪었다. 하지만 소련군의 예상과 달리 전쟁이 길어지면서 현 우크라이나 전쟁과 유사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군사적으로 불리했던 핀란드가 강대국 소련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나?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에서는 소련을 집어삼킨 동장군 겨울 전쟁에 관해 자세히 알아본다.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채입니다. 지난 2월 24일 특별 군사작전이라는 이름하에 푸틴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요. 전 세계의 예상과는 다르게 우크라이나는 상당히 선전을 했고 러시아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다시금 주목을 받는 전쟁이 있습니다. 바로 소련과 핀란드의 전쟁이죠. 네, 과거 소련은 약소국인 핀란드를 침공을 했었는데요. 당시 왜 전쟁이 벌어졌고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오늘은 핀란드와 소련의 전쟁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남보람 박사님, 고한빈 학예사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남보람 박사님이야 워낙 또 밀리터리 방송 오랫동안 또 하고 계시고 해서 여유로움이 느껴지는 건 당연한데. 아니 너무 익숙합니다. 근데 학예사님은 네. 굉장히 여유가 있으십니다. 방송을 좀 많이 해보신 건가요? 뭐 사실 저도 방송을 많이 해보진 못했고요. 뭐 최근에 이제 뭐 국방 TV 같은 이제 좋은 기회로 제가 몇 번 기회는 있긴 했는데. 네. 뭐 사실 방송 많이 해서보다는 남보람 박사님 같이 이미 저기 그 군사사 쪽으로 이제 스타이신 분이랑 같이 이제 방송 나오게 돼서 제가 좀 마음이 한결 편합니다. 네. 두 분의 활약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정식으로는 이 제1차 소련 핀란드 전쟁, 또 그냥 핀란드 소련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이름보다는 겨울 전쟁이라고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겨울 전쟁, 또 그 뒤에 있던 전쟁은 겨울 전쟁의 연장선이다. 그래서 계속 전쟁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일단 이 전쟁이 겨울에 일어났기 때문이고요. 이 전쟁에서 사실상의 전략적 승리를 핀란드가 거뒀다. 그렇게 평가하는 이유도 겨울 때문에 이긴 거거든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겨울 전쟁, 이런 어떤 서사적인 느낌. 핀란드 신화가 이런 서사적인 제목을 많이 붙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붙였기도 하고 핀란드에서는 이 겨울 전쟁의 전사를 거의 신화처럼 다루고 있어요. 이 제목 자체가 시사해 주는 바가 많죠. 그래서 사실 전쟁은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시기에 벌여야 된다. 뭐 이런 전략적 교본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이 상태, 이 상황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지 좀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겨울 전쟁 시기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겨울에 시작된 게 1939년 11월에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 시기가 중요한 것이 이 바로 이제 석 달 전인 1939년 9월 1일에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바로 그 유명한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이 되던 바로 그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20여 년 동안 누적됐던 이제 전 세계 파워 게임이 다시 점화되려고 하는 바로 그 시기였고 그 시기에 그 파워게임의 한 축이었던 소련이 핀란드를 침공한 것이 바로 1939년 11월에 겨울전쟁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렇게 서사적인 제목도 붙고 전략적 승리는 누구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런 거 보면 대체적으로는 그전부터 스토리가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맞습니다. 사실 그 소련 나아가서 이제 러시아와 핀란드와의 악연은 사실 이미 그 수십 년 전부터 이미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원래 그 핀란드 지역은 오랫동안 지금 이제 스웨덴 왕국, 지금의 스웨덴이죠. 네. 스웨덴 영토였어요. 그러다가 제정 러시아가 1808년에 이 지역을 침공을 해서 점령을 하고 여기다가 핀란드 대공국이라고 하는 사실상 이제 제정 러시아의 속국인 나라를 세우죠. 그 사실 말이 속국이긴 했지만은 일단 주민들 대다수가 러시아 슬라브인들과는 다른 핀족들.
이런 다른 인종들로 구성돼 있었고 별도의 문화와 언어를 잘 지키고 있는 민족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핀란드 대공국은 되게 아주 오랫동안 아주 광범위한 자치권을 누리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런 분위기 속에서 19세기에 이제 유럽에서 이제 민족주의라는 새로운 흐름이 타게 되면서 러시아도 이 영향을 받아서 제정 러시아도 그동안은 뭐 핀란드 대공국이 자유롭게 자치권을 누리게 놔뒀다가 이제는 범슬라브주의, 이 슬라브 민족 하나로 단결해야 된다. 제정 러시아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소수 민족들도 우리 다 제정 러시아 안에 제대로 편입이 돼야 된다 해서 뭐 언어 교육도 이제 말살시키고 아예 나아가서는 이 대공국 자체를 제정 러시아의 그냥 영토 일부로 완전히 이제 넣으려고 하는 마치 저 일제강점기 때 우리 일본이 조선에게 하려고 했던 것과 비슷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한 게 바로 이제 19세기 후반의 일입니다. 이 상황이 어디랑 비슷하냐면 폴란드랑 비슷해요. 프랑스하고 러시아 사이에서 폴란드가 이쪽에 붙었다가 저쪽에 붙었다가 이쪽이 좋았다가 저쪽이 좋았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핀란드도 마찬가지로 스웨덴하고 러시아 사이에서 이쪽에 붙었다가 저쪽에 붙었다가 하는데 시대별로 나한테 유리할 것 같으면 좋아하다가 나를 탄압하는 것 같으면 또 미워하다가 이런 애증의 관계죠. 자, 스웨덴에 속해 있던 핀란드를 러시아가 가져갔는데 처음에는 그냥 좀 놔두나 싶었더니 나중에 가가지고 좀 압박을 하니까 핀란드 국민들의 어떤 부글부글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네요. 그렇죠. 이제 그 1899년을 이제 기점으로 제정 러시아가 이제 핀란드 사람들이 어떤 문화적 탄압들이 이제 진행되었던 거, 그 과정에서 같은 민족주의를 이유로 핀란드 사람들도 우리도 이제 독립하고 싶다. 이제 더 이상 외세의 간섭을 받기 싫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찰나에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그 이제 세계가 유럽 전체가 혼란에 빠져 있던 상황에서 결정적인 계기 바로 1917년에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이제 제정 러시아가 무너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제정 러시아를 이어서 이제 볼셰비키 정권, 그야말로 이제 공산 정권, 지금의 소련을 만드는 바로 그 정권이 수립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그 볼셰비키 정권은 그 제정 러시아 안에 들어와 있던 소수 민족들한테 처음엔 되게 관대한 정책을 펼쳤어요. 왜냐하면 탄압받는 노동자들이 일으킨 혁명이니 탄압받는 소수민족도 마찬가지의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약간 민족 자결권 같은 걸 인정을 해준 거죠. 혹시 독립하고 싶거든 우리는 그 독립을 양해할 생각이 있다. 그래갖고 그래서 핀란드 대공국이 그것을 바로 콜을 받아서 1917년 11월에 핀란드 대공국이 핀란드로 독립을 하게 된 것이죠. 네, 진짜 기다렸다듯이 바로 독립을 하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까지는 사실 소련과 핀란드 사이가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바로 이 직후에 이 둘 사이를 완전히 틀어버리는 사건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게 바로 1918년에 핀란드 내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정 러시아 안에서는 적백 내전, 그러니까 지금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적군과 제정 러시아를 지지하는 백군 사이의 내전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직 혁명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마무리가 아직 안 됐네요. 근데 이 똑같은 상황이 핀란드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핀란드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적위대라고 하는 군대가 생겼고 또 반대로 이제 그 보수 체제를 지지하고 있는 백위대가 군대가 각각에 생겨서 핀란드 안에서도 3개월 동안 짧지만 아주 치열한 내전을 벌여요. 왕당파와 노동파 뭐 이런 느낌이네요. 예, 비슷하죠. 네. 그래서 그 핀란드 안에서도 이게 그 독립되고 난 직후에 그 권력 공백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제 그 적군파와 백군파 사이에 핀란드에서 내전이 있었는데 네. 3개월 동안 싸워서 결국은 백군파가 승리를 합니다. 백군파가 이겼어요? 예, 여기서 이제 러시아 혁명과는 정반대의 결과로서 그 핀란드가 내부에서 그 공산주의 세력들을 축출하는 데 성공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내전 중에서 뭐 짐작할 수 있겠지만 소련은 이 적위대, 자기네 공산파를 무기도 보내고 심지어 병력까지 보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겠죠. 그렇다면 핀란드는 그러니까 내전을 끝낸 핀란드는 그 자기는 이제 자기 내부의 국내 공산주의자는 물론 소련과도 이미 지금 총불이를 맞댄 경험이 생겨버리는 거죠. 네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실 핀란드의 상당히 어두운 역사긴 한데 이 국내 공산주의자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잔인한 짓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내전에서는 항상 그런 일이 네, 벌어졌죠. 그렇죠. 이게 사실 내전이 외전보다 훨씬 더 끔찍한 네. 사건들을 더 많이 났기도 하는데 핀란드 내전이 딱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 사이에서 그 어떤 감정의 골들이 깊어지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너무 잔인하게 진압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그 과정을 통해서 태어난 핀란드는 당연히 소련과 매우 불편한 관계에서 이제 그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그 과정을 이제 맞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사실은 이때 이미 뭔가 야 이거 일 터지겠는데라는 긴장감이 좀 생기네요. 그렇죠.
일단 내전이라든지 아니면 국내적으로 뭔가 큰 사건이 끝나고 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선을 긋는 거거든요. 그쵸. 안에서 선을 긋든 밖에서 선을 긋든 네. 넘어오지 마라. 우리 서로 여기까지 지키자. 그거를 러시아하고 핀란드하고 하는데 1920년대에는 아직까지 국경선도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국경선을 긋죠.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타르투 조약. 1920년 국경선을 긋고 나서 러시아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불가침 조약 맺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국경선을 그었어? 서로 이제 관계가 정립될래나 보다. 불가침 조약 맺자고 그랬어? 서로 싸우지 않으려고 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초등학교 때 짝꿍끼리 책상에 선 긋는 행위가 친하게 지나자는 행위예요. 야, 앞으로 넘어오면 내가 이거 다 내 거야. 그렇죠. 너 넘어오면 너 그거 내 건데 내가 넘어가는 거는 내가 힘이 있으니까 너 가만히 있어 그 얘기거든요. 긴장이 점점 고조되죠. 이거 뭐 상황이 뭐 누가 봐도 이 터지겠구나. 계속해서 올라오네요. 소련과 핀란드 사이의 그 서로에 대한 경계심이 사실 30년대를 거쳐서까지도 끝내 해소되지 않고 이제 다른 방식으로 계속 진화해가면서 점점 고조돼만 갈 뿐이었어요. 일단 30년대 후반서부터 이제 소련의 스탈린이 이제 핀란드에 대한 노골적인 의심을 이제 숨기지 않게 됩니다. 일단 그 나치 독일이 같은 시기에 급격하게 군비를 증강하고 있어서 소련이 지금 많이 예민해진 상황이었는데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련 입장에서는 반동 국가였거든요. 자신의 그 과거 1917년의 혁명을 반대해서 마치 백군 잔당들이 만든 것과 같은 포지션의 나라였기 때문에 저 나라는 성향상 우리와 척을 질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스탈린 입장에서는 저거 언젠간 나치 독일이랑 붙어서 우리 영토선을 다시 위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여서 이 마침 또 바로 이 핀란드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곳에 또 상당히 큰 도시 레닌그라드가 있었죠. 레닌그라드. 지금의 상트페테르부르크. 맞아요. 그렇죠. 이 도시의 안보가 위협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또 이 도시는 나아가서 스칸디나비아 반도 방향으로 나가는 바다의 어떤 해역선이 연결되는 도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은 이쪽 영토 전반의 어떤 안보 위협이다라고 스탈린이 생각을 해서 이 핀란드에 대한 경계심이 30년대 후반까지 점점 고조되고 있던 거였죠. 그러니까 사실 제일 처음에 드렸던 그 멘트가 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하는데 이 겨울 전쟁을 봐야 되느냐? 상황이 묘하게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사실 책상에 반을 그어 놓으면 약한 쪽에서 지우개가 넘어가면 강한 쪽에서 가져가 버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강한 쪽에서 넘어가면 뭐라고 하느냐? 야, 선을 다시 그어. 여기가 맞는 것 같아. 이래 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지금 러시아는 벼르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스탈린은 모든 거를 의심하는 사람이고 그 의심하는 사람이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핀란드는 너무너무 무섭잖아요. 사람이 무서울 때는 사실 바깥에 살려주세요 하고 도움 요청을 하는데 그렇죠. 그거를 고상하게 얘기하면 정치 외교적인 노력을 계속하죠. 그래서 1932년에 소련이 니네 땅 좀 줘봐. 우리 군대 좀 여기다 배치해야겠어. 니네 의심스러워 이랬을 때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냐면 국제연맹에 신생국제연맹에 도와주세요 했는데 국제연맹이 이 당시에 뭐 남을 도와줄 상황이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제대로 구성이 안 됐는데 그러니까 또 외면을 당하죠. 그러고 나서 스탈린 그러니까 이 소련이 땅 네가 순순히 안 내나? 이만큼 우리가 강제로 여기다 군대 배치한다고 해놓고 군대를 상당히 배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1938년에는 어떻게 하냐면 주변에 그 당시에 스웨덴이 상당히 강국이거든요. 스웨덴에 우리 작전 계획을 같이 세웁시다. 그다음에 그 옆에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그 발트 3국 있잖아요. 여기에 얘기해서 우리가 연락 장교를 서로 주고받읍시다. 이 얘기를 했는데 전부 다 외면을 하죠. 왜냐하면 핀란드가 지금이야 우리가 이렇게 잘 알려진 국가지만 그 당시에 신생 국가인데다가 내전의 상흔이 치유되지가 않아서 그 안에가 말 그대로 정돈이 안 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스웨덴이나 발트 3국은 소련과 뭔가 연계점을 핀란드로 만들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정치 외교적으로 외면을 당해서 핀란드가 결국에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느냐. 아, 역시나 자주 독립. 우리가 내치를 잘해야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런 와중에 또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생기는 게 핀란드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사건이 하나 있죠. 바로 1939년 8월 바로 이제 제2차 세계전이 터지기 바로 한 달 전에 있었던 것인데 나치 독일과 소련이 조약을 하나 맺습니다. 그 조약의 정식 명칭은 몰로토프-리벤트로프 조약인데 우리한테는 독소 불가침 조약으로 훨씬 더 잘 알려져 있죠.
그 원수와 같던 이제 나치 독일과 소련이 서로를 이제 침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조약을 선언을 해서 전 세계를 놀래키게 있게 됩니다. 이미 되게 서로 원수지간 아니에요? 지금도 서로 얘기하면 제일 싫어하는 게 서로를 비방하는 내용인데 이 원수지간이 어떻게 손을 잡았대요? 사실 그 서로를 그렇게나 증오하던 두 나라, 독일과 소련이 불가침 조약에 이르게 된 데에는 사실 두 나라가 그 되게 비밀스러운 탐욕을 함께 키워오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일단 독일은 그 이제 바로 이제 그 다음 달인 1939년 9월에 그 영국, 프랑스와 같은 이제 강대국들의 이제 경고를 무시를 하고 폴란드를 침공을 해서 제2차 세계대전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폴란드를 침공하기에 앞서서 독일과 폴란드를 넘어가면 소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독일이 폴란드를 공격하는 순간 소련과 국경을 맞대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 독일은 그때 시기에서 이미 소련을 자극하고 싶진 않았어요. 소련과 당장 전쟁을 하고 싶진 않기 때문에 소련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함과 동시에 소련에게도 불가침 조약의 바로 이면 조약, 비밀 조항으로서 우리가 소련의 어떤 여기서 이제 이해권이라는 이제 그 어떤 표현을 쓰는데 소련이 여기까지는 자기네들이 다른 나라에 영향을 강하게 미치는 것을 용인을 해주겠다라는 조항들을 비밀스럽게 집어넣습니다. 말인즉슨 독일은 여기서 이만큼 난리 칠 테니까 선 그은 나머지가 소련이 이제 차지하고 뭐 공격하는 거는 이제 독일이 간섭하지 않을게. 너희도 우리 간섭하지 말아라라는 메시지가 들어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제 1939년 9월 그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은 지 바로 그 다음 달에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을 하면서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이 되죠. 근데 폴란드는 서쪽으로는 독일, 동쪽으로는 소련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라서 이제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을 하면은 소련과 국경을 맞대게 돼요. 그렇죠. 사실 소련이 매우 불쾌할 상황이었거든요. 싫어하죠. 그렇게 근데 독일은 유럽 전체를 석권하고 싶은 야망은 있으나 당장 소련을 자극하고 싶진 않았기 때문에 소련에게 비밀스럽게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여기 폴란드를 가운데로 산을 딱 그어서 이 서쪽으로는 내가 좀 앞으로 좀 난리를 칠 거다. 대신에 이 나머지 동쪽은 소련 너희들의 이해권으로서 너희들의 영향력이 마음껏 과시되는 영역으로서 놔둘 테니 우리 서로 신경 쓰지 말자라고 이제 비밀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독일이 폴란드를 공격을 하면서 소련도 동시에 폴란드로 넘어가게 돼서 폴란드를 동서로 이제 찢어서 나눠 갖게 됩니다. 반반. 그렇죠. 그러면 우리 스탈린 하고 싶은 대로 했으니까 사실은 그 동쪽에는 핀란드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그 협의에 이제 그 독일이 소련의 이해권으로서 양해해준 지역들을 살펴보면은 이제 뭐 아까 이제 발트 삼국들이 있죠.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이런 나라들이 있었고 핀란드가 여기에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옛날 제정 때 사실은 러시아 영토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자기들의 선행 권리 이것을 주장을 했고 독일은 다시 당연스럽게 싶다고. 네. 인정을 해줬을 뿐더러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련 기분 좋게 해놔야 지금 사실 히틀러는 소련 공격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걸 이제 숨기기 위해서 다 들어준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제일 기분 나쁘고 겁나는 건 핀란드죠. 핀란드죠. 근데 독일은 그야말로 그냥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하지마, 너 그거 안 돼라고 했는데 그냥 일으킨 거고 소련도 그런 나쁜 역할을 맡겠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죠. 명분이 없이 그냥 핀란드 들어가긴 좀 애매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게 핀란드도 이제 소련에 대한 어떤 핀란드의 어떤 그 야심이 이제 독일한테 전혀 간섭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어느 정도 보장된 시점에서 이제 소련도 이제 핀란드 공격을 위해 이제 빌드업을 시작을 합니다. 먼저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레닌그라드의 그 안보를 명목으로 핀란드 정부한테 야, 요즘 영토선이 굉장히 불안하다. 우리 소련이 느끼기에 핀란드 너희들이 공격할 것 같아서 굉장히 불안하니 대대적으로 영토 할양과 조처를 요구를 합니다. 일부 땅은 아닌데 우리에게 주고 일부 땅은 우리한테 군사기지 설치를 허락을 해라. 핀란드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거부를 했죠. 이거는 합의에 이를 수가 없는 요구였어요. 그러니까 니네 나라 땅에 완충지대 만들 거야 이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핀란드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결연하게 거부를 하면서 동시에 이제 모두가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이거 이제 전쟁이다. 아마 지금 소련은 억지 주장을 하고 핀란드는 당연히 거부를 했으니 이제 당연히 전쟁으로 가게 되는 길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소련이 이것을 빌미로 1939년 11월에 겨울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야, 정말 비슷하다라는 생각 계속 들고 있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걱정이 되는 것이
우크라이나 때도 그랬지만 이때도 핀란드는 소련에 비해 군사력이 확실히 약했겠죠? 그렇죠. 양쪽의 차이가 5대1 정도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 요즘 보면 영화가 있어요. 핀란드에서 만든 겨울전쟁 영화. 거기 보면 전선에서 느끼는 병력, 무기 차이, 네. 전투력 차이는 150대 1 정도를 얘기를 해요.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가 150명씩 상대해야 돼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 병력 숫자에 대한 객관적인 수치로 한번 살펴보면요. 네. 그 전쟁이 딱 개시됐을 당시에 소련이 동원했던 병력이 21개 사단 45만 명이었다고 하는데 네. 사실 이 숫자만 들었을 때 아마 잘 짐작이 안 가실 것 같아요. 45만 명을 레닌그라드 군광구에서 동원을 해갖고 이제 핀란드로 넘어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소련에서는 핀란드 공격을 위해서 골라놓은 병력의 숫자만 네. 45만 명이었던 거예요. 이 숫자는 나중에 전쟁 막바지 이제 석 달 뒤로 넘어가면 한 70만 명까지 확대가 되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핀란드군은 개전 당시에는 30만 명 정도였고 전쟁 똑같은 시기 거치면서 정말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을 끝까지 동원했을 때가 35만 명이었어요. 와, 진짜 잽도 그러니까 안 되네요. 핀란드는 자국을 지금 지켜야지. 지금 여기서 전쟁에 지면 우리나라가 망할 상황이어서 정말 모든 병력들을 바닥까지 긁고 있는 상황에서 35만 명이었던 거고 소련은 공격군으로 보내는 것만 70만 명이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또 거기다 더해서 장비의 차이까지 언급을 한다면은 남보란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의 150대 1의 어떤 그런 전력 차는 당연히 말이 되는 그 핀란드군 병사 입장에서는 네네. 정말 그 정도의 역할을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엄청난 부담이었던 거죠. 그 사실 남침 한국 전쟁이 초반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가장 큰 이유가 장비의 차이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장비의 차이는 어느 정도 났어요? 그 일단 개전 당시에 소련군이 동원했던 전차의 숫자가 한 2,500대 정도였다고 네. 하고요. 항공기도 비슷한 숫자 2,500대 정도가 동원이 됐다고 해요. 또 더구나 이 항공력의 차이가 특히나 극적이어서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소련군이 그 폭격기를 동원해서 수도인 헬싱키를 바로 첫날부터 폭격을 합니다. 도시 공습을 바로 시작해요. 네, 그렇죠. 그것도 그러니까 수도 상공의 전쟁 첫날부터 바로 뚫려버릴 정도로 네. 장비의 어떤 숫자나 그 어떤 기술 차이가 아주 매우 역력했던 상황이었던 거죠. 저 부분이 흥미로운데 비교를 할 대상이 없어요. 네. 전차 보내고 폭격기 보냈는데 핀란드는 없잖아요, 그게. 뭐 아무것도 막을 게 없죠. 그러니까 그거를 무슨 0대 1,500이면 무한대네. 1,500 그러니까 무한대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통 그 이제 현대전, 제1차 세계대전 이래로 이제 만들어졌던 현대전의 기본 사조가 기계화잖아요. 그러니까 뭐 1차 대전 때 이래로 모든 유럽 군대가 배운 교훈이 다음 전쟁은 이제 기계다. 전차와 항공기를 앞세운 기계화가 다음 전쟁의 성패를 결정한다는 걸 사실 이제 모든 나라가 알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그 기계화를 핵심으로 한 현대전 하면은 그 현대전 처음으로 구현한 나라가 이제 보통 나치 독일군을 많이 연상을 시키잖아요. 그 전격전의 상징과도 같은 네. 나라였으니까요. 근데 사실 그 전격전보다 앞서서 이미 비슷한 그 군대의 급격한 현대화를 이뤄낸 나라가 1930년대 소련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이거 놓치고 있는 부분인데요. 네. 30년대 소련군은 이미 독일보다 훨씬 더 기계화가 잘 된 측면이 있을 정도로 세련된 군대를 갖고 있었어요. 이를테면은 당시 이제 겨울전쟁 당시 소련군의 주력 전차였던 T-26 경전차 같은 경우에는 이게 1931년서부터 생산이 처음 시작됐는데 30년대 그 기간 동안에만 이게 10,000대가 넘게 생산이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시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괜찮은 전차를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전차를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갖고 있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30년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 소련의 기계화 정도는 독일을 앞선 측면도 있었습니다. 더구나 여기다가 이제 같은 시기에 소련 공군은 얘기를 하자면은 뭐 투폴레프 SB 같은 이제 고속 폭격기 같은 걸 동원을 해서 전략 폭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적군을 직접 공격하는 전술 폭격이 아니라 적국의 후방이나 민간지대나 네. 산업지대를 공격해갖고 나라의 전투력이 아니라 국력 자체를 손상시키는 전략 폭격을 구사할 수 있는 나라였어요. 실제로 겨울전쟁 개전 당시엔 그래서 헬싱키에 바로 전쟁 첫날서부터 폭격이 들어갔던 거예요. 그 사실 뭐 지금에야 잘못했다는 것이 밝혀지긴 했습니다만 저때 당시만 하더라도 민간인을 공격하고 어떤 이 정부를 지지하는 세력들을 무력화시키면 야 그냥 협상하자 그렇죠. 이럴 줄 알았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또 민주국가와 독재국가의 차이인데 민주국가는 민간인을 공격한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면 의회의 승인을 다 거쳐야 되지만 네. 소련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가자면 가는 거거든요. 네. 네. 저 도시 폭격해.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그러면 소련은 이 정도면 핀란드 뭐 없을 것 같은데요. 뭐 대전차나 요격할 수 있는 이런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남의 것 좀 가져온 것 좀 있고. 그죠? 핀란드는 개전 당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력이 한 30만 정도였고 그 병력들 중에 대부분은 소련군의 주공이 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 실제로 주공이 들어왔던 이제 그 카렐리아 지역이라고 하는 아주 좁은 땅이 있어요. 네. 그 땅에 13만 명 정도가 이제 배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핀란드군 전체 한 3분의 1 정도가 네. 핀란드와 소련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영역에 한 10% 정도에 집중이 돼 있는 네. 상황이었고요. 근데 뭐 이렇게 병력이 집중된 거랑 상관없이 그 기계화의 수준은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차이가 너무도 심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전차 얘기를 한다면요. 핀란드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차가 있긴 있었어요. 있어요? 네, 근데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생산됐던 이제 르노 FT라는 경전차, 정말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전차의 그 수준밖에 되지 않았던. 그거 철조망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네, 그 정말 정도잖아요. 딱 2명 타는 그런 아주 그 귀여운 전차를 그나마도 한 30여 대 30여 대요. 예, 보유한 것 정도에 불과했었고요. 뭐 전쟁을 앞두고는 이제 전쟁 위기가 다가오니 영국에서도 경전차를 구입을 했었다고는 귀엽네요, 하는데 진짜. 네. 그 무장이 없는 상태로 구입을 했대요. 예산이 부족을 해갖고. 그러니까 어떡해. 이런 거죠. 전차는 포 없이 산 다음에 자국산 포 달겠다고. 완전 풀옵션 상태로 살려니까 단가가 너무 비싸서 옵션 몇 개는 빼고 나머지 무기는 우리가 더 할게 해서 포가 없는 전차가 또 몇 대가 있었답니다. 사실은 네. 전차의 사전적 의미가 무한궤도에 그렇죠.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단 것을 전차라고 하잖아요. 포탑이 핵심이잖아요. 근데 지금 얘기한 건 캐터필더를 산 거네요. 예, 그렇죠. 정말 뭐 전차 아닌 무언가를 산 거죠. 예, 그냥 처음에는 그거 트랙터 산다고 얘기들 했었어요. 그냥 진짜 기본 그러네요. 기술이랑 그 설계가 트랙터잖아요. 그렇죠. 처음엔 트랙터 산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떤 그 현대전을 이끌 그 중요 무기들뿐만 아니라 사실 가장 기본적인 병사라면 누구나 받아야 될 무기 소총이 있잖아요. 총 있죠. 소총 숫자도 모자랐습니다. 병력이 30만 명인데 핀란드군이 개전 당시 보유하고 있던 소총이 25만 정밖에 없었대요. 말인즉슨 맨손으로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기를 지급받지 못한 군인들이 있을 정도로 핀란드군의 무장 상태가 열악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전쟁 터지자마자 동원됐던 예비군들 그 아까 핀란드 내전 소개드렸을 때 네네. 제가 백위대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그러니까 민병대죠. 민병대가 핀란드군의 그 예비군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네네. 이 사람들은 총을 지급받지 못해서 자기가 집에서 갖고 있던 사냥총들 사냥총. 그 들고 동원되어 했을 정도로 핀란드군의 무장이 매우 열악한 상태였던 거죠. 그래도 이거는 뭐 약간 어떻게 보면 스포일러 같은 느낌도 사실 있는데 네. 사냥꾼이 자기 총을 들고 참여했다? 이거 조금 뭔가 이 대목에서 오는 게 누구 좀 생각나는데? 소련과 나치 독일은 불가침 조약을 맺는다. 당시 조약에 따라 핀란드는 소련의 이해권에 포함되었다. 소련은 레닌그라드 일대 안전 확보 등을 명목 삼아 핀란드의 영토 할양과 소련군 상주를 요구했다. 핀란드가 거절하자 이를 빌미로 소련은 침공을 결정한다. 소련의 막대한 병력과 무기에 핀란드는 약소국가의 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다. 자, 그러면 사실 핀란드는 그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저 공산당이 언제? 우리하고 전쟁을 해서 진 다음에 저기 소련에 가서 붙은 다음에 언젠간 들어올 거야. 그러면 우리는 전차도 없고 뭐도 없어. 뭐라도 좀 살 길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이 그걸 전혀 모를 수는 없잖아요. 네.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는 적이 있는데 속수무책으로 당하지는 않잖아요. 이거를 사실 1917년부터 알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핀란드가 준비라는 것이 크게 세 가지인데 우리가 군사적으로 얘기할 때 아퍼레이션, 작전적으로, 택틱스, 전술적으로, 테크닉, 전기적으로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일단 두 개는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작전적으로 어떤 준비를 했냐면 이 작전을 준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군사작전의 형식이 뭐가 되겠느냐 이걸 정하는 거거든요. 핀란드는 방어다. 다른 거 하지 말자. 방어다. 방어 중에서도 차장과 지연전이다. 그냥 1대 3으로 방어하는 그 방어 말고 10대 1의 전력만 있어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는 차장 쓰고 그다음에 땅을 내어주고 시간을 버는 지연전 쓰자. 그러기 위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진지다. 참호다. 그래서 1920년대부터
진지를 전 지역에 걸쳐서 짓기 시작하는데 그게 엄청 길지 않아요? 그렇죠. 천몇백 킬로미터 되는데 일단 그거를 목표로 만들어요. 그러면서 거기에다 이름을 나중에 뭐라고 붙이냐면 만네르하임 방어선. 만네르하임 다 들어보셨죠? 만네르하임이요? 네, 만네르하임. 핀란드 독립의 영웅이고 나중에 이제 핀소 전쟁, 겨울 전쟁 할 때 총사령관 이름이거든요. 그 이름을 붙여요. 저는 마지노선의 핀란드식 발음인가? 거의 마지노선 같은 느낌이에요. 비슷한. 그래서 20년대에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개인 중심으로 호를 만들어요. 일단 아무것도 없으니까 호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호하고 연결하는 교통호 만들고 돈이 없으니까 분대 단위의 기관총 진지, 네. 우리가 공용화기 진지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거를 콘크리트로 만들어요. 그리고 1930년대에 돈을 좀 모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소대 단위로 콘크리트 진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소대 단위로 9m 밑에 내려가서 유계호 덮고 공격 준비 사격을 견딜 수 있도록. 1차 세계대전 때 9m까지만 들어가면 포병 화력 머리 위에 쏟아져도 죽지 않는다는 거 알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전쟁이 임박한 것을 진짜 알게 된 1938년, 39년에는 중대 단위로 들어갈 수 있는 콘크리트 유계호를 만드는데 실제 자료 화면 보면 정말 거대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호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 핀란드의 자연 환경을 보면 다 큽니다. 네. 네. 나무도 크고 돌도 크고 네. 그 큰 나무, 그 돌하고 같이 어울려서 큰 홀을 만들어 놓으니까 자기들이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작전적으로 다 준비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사실 그 동남아시아에 가보면 반쯤 지어진 집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네.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면 이번 달 쓸 수 있는 돈만큼 벽돌을 사서 그만큼 짓고 네. 또 열심히 일해서 한 달 돈을 벌면 또 벽돌을 사서 짓고 핀란드는 각자 개인 땅 파가지고 일단 내 진지 짓고 그리고 나서 돈 좀 벌면 내 거 방어할 수 있는 라인 짓고 그렇죠. 연결하고 네. 또 좀 모아서 소대 단위로 짓고 이거를 수년간 계속 준비를 한 거네요. 근데 그래도 1000km 넘는데 그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핀란드 사람들의 지혜를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지혜가 어디서 왔냐면 조금 전에 내전 계속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내전했던 그 참전의 경험으로부터 지혜가 오고 핀란드 오죽 추워요. 내전. 그러니까 그 추위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지혜가 있고 또 스웨덴, 러시아 여기에 오랫동안 지배당했잖아요. 네. 그 약자로서의 그 지혜가 살아있는데 첫 번째는 선택과 집중이에요. 네. 천몇백 킬로미터를 다 깔아놓으면 군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것을 대비하는 것은 아무것도 대비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죠. 그래서 카렐리아 지역이라고 해서 거기로만 올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우선순위에서 일단 거기에다가 모든 예산과 인력을 다 때려 부어요. 네. 이게 대만 거군요. 네. 그런데 그렇게 모험만 하면 사실은 어리석잖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개발을 안 해버려요. 도로도 안 깔고 철도도 안 깔고 있던 다리 다 부숴버리고. 그러니까 소련이 이쪽으로 올 거야라고 믿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게 만들죠. 깔때기를 댄 거네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나라든지 간에 진지를 가보면 대부분 지혜 없이 지은 게 많아요. 이렇게 멀리서 봐도 저기 진지네. 왜냐면 산이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만 직선이야. 그러면 거기 방어 진지인 줄 알고 거기다 포 다 때릴 거 아니에요. 그거는 지혜가 없는 진지입니다. 근데 핀란드 사람들은 자기의 자연 환경하고 어울리게 비선형 진지를 만들었어요. 쭉 만드는 게 아니라 큰 돌이 있으면 그 돌 옆에다가 비선형으로. 그래서 나중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소련 군인들이 이거는 마지노선보다 더 튼튼하다. 너무너무 잘 지었다. 그런데 그 너무너무 잘 지었다는 이유가 뭐냐면 총알이 알 수 없는 곳에서 튀어오는 거예요. 그거 영화에도 나와요. 네네. 소련군이 어이없이 오다 총을 막 맞거든요. 그게 비선형화돼 있기 때문에 총알이 알 수 없는 데서 오는 거죠. 놀랍다. 지금 우리가 핀란드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해나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만네르하임 방어선 잘 만들었다. 네. 견고하게 요사화했다. 이 정도만 일반에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네네.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거밖에 준비를 안 했어 몇십 년 동안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내부에 핀란드가 어떻게 싸웠는지를 우리가 속속들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인데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한두 개 더 벗겨보면 동원 시스템을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현대의 동원 시스템에 못지않은 시스템, 계급별, 직책별, 경험별, 지역별, 가족별, 형제별로 동원 시스템을 다 나눠서 가장 효율적으로 동원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전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철도 시간표를 기가 막히게 짜놨어요. 오. 철도 시간표 A.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폭발이 됐다. 그럼 여기로 돌아라. 만약에 여기에 영무원이 하나 있다. 그러면 이쪽에 전화를 해라. 이런 식으로 그걸 다 만들어놨어요. 오. 그래서 얼마 없는 병력이지만 가장 빨리 동원될 수 있도록. 어쨌든 소련군이 어디서 오는지 확인해서 상대적인 우세만 달성하면 되잖아요. 그거를 해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뒤에서 얘기할 건데 사람이 부족하면 기술이 좀 뛰어나면 되잖아요. 네. 기술이 뛰어날 수 있는 방법 중에 전투에서 제일 좋은 거는 무기가 좋으면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무기가 좋은 게 멀리 나갈 수 있다. 크게 터진다. 이러면 좋은 게 아니라 네. 전장 환경에 잘 맞게 하면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거기에서 수호미 기관단총 그 전설이 나오는 거예요. 소미 기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전술 전기들을 개발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대의적인 뭐 상황은 어떻다 저떻다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결정적인 계기가 필요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보통 우리 학교 다닐 땐 이러잖아요. 탁 맞으면 너 나 때린 거야 지금 분명히. 확인하고 아니요 나 이렇게 돌다가 너 부딪힌 거야. 아니 나 여기가 지금 엄청 아파. 이런 사건이 있어야 뭔가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정확하게 지금 묘사한 것과 똑같은 사건이 바로 그 전쟁이 일어나기 며칠 전에 일어납니다. 그래요? 그게 바로 이제 유명한 마이닐라 포격 사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소련이 전쟁을 일으켰던 직접적인 구실인 거죠. 지금 소련과 핀란드가 서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소련이 어느 날 갑자기 불쑥 하나의 주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핀란드군한테 포격당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39년 11월 26일의 일이었어요. 네. 마이닐라라고 하는 소련의 마을인데 이 마을은 핀란드와 이제 소련의 국경에 맞닿고 있는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었거든요. 당연히 소련군이 많이 주둔하고 있던 곳이었죠. 그런데 이날 갑자기 소련 측 주장에 따르면 포탄 7발이 핀란드군 방향에서 날아와서 자기들 병사 4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주장을 해요. 그럴 리가. 핀란드 사람들이 저거 건드리면 무조건 공격한다 조심해라라고 하고 있을 텐데. 네, 근데 소련 입장에서는 핀란드의 저 야만성이 이제 이걸로 드러났다. 우린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우리가 그렇게 주장하자 레닌그라드 안보 이거 봐라. 우린 들어갈 수밖에 없다 해갖고 공격을 일으키게 되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이 당시에도 사건이 일어났던 실시간으로도 세계 여론이 이거 핀란드가 공격했을 리가 없다는 게 정설이었어요. 왜냐하면 뭐 짐작하실 수 있겠지만 너무 이 약하잖아요. 사건으로 네. 핀란드가 뭐 정치적으로든 전술적으로든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정말 아무것도 단 한 없죠. 개도 없었거든요. 그 포탄이 있었을지도 의문이네요, 사실은. 근데 그 의문이 사실은 이제 소련이라는 나라가 전부 남아 있었을 때는 그냥 의문에서 이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그 해소가 안 됐다가 이게 바로 이제 1992년에 밝혀졌어요? 네, 러시아의 한 역사학자가 이 마이닐라 사건이 정말인지 아닌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바로 그 마이닐라에 그날 주둔하고 있던 소련군의 그 인적 그 병력 기록표들을 열람을 합니다. 야 러시아에도 훌륭한 학자들이 계시려. 네, 그러니까 92년이니까 이제 소련이 이제 망하고 나서 이제 일인데 이 기록들 살펴보니까 그 마이닐라 포격 사건을 앞뒤로 전부 다 병력 숫자를 검토를 했는데 아까 4명이 네네. 죽고 9명이 다쳤다고 네. 했잖아요. 근데 병력의 변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야. 더 특이한 건 그 포격이 일어났던 그날 그 사단은 심지어 핀란드군 특이 동향 없음이라고 보고를 해놨대요. 그러니까 이 완전 말인즉슨 자작극이네요. 네. 소련이 이 음모를 획책을 할 때 심지어는 그 음모의 배경이 되는 부대하고 협의조차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덮어놓고 한 거네 그러니까 그냥. 누군가가 그냥 소련 저 높은 쪽에서 누군가 와서 폭약 심어놓고 포탄 인측 연출한 다음에 그냥 성명 낸 거죠. 심지어 그 부대도 몰랐던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런 음모의 주인공이 되고 있다는 것조차도 몰랐던 거였어요. 그 이제 마이닐라 사건은 소련의 일방적인 음모였다는 게 지금 이제 역사학계에서 이제 정설로 받아들여진 상황이고요. 이거 사실 이런 멍청한 그 악당들의 행위들은 몇 가지 있었잖아요. 예전에 그 만주에서도 노구교 사건. 때. 노구고 사건. 네. 야 우리 군사 하나 없어졌어. 저거 중국애들이 죽인 거야.라고 했는데 화장실 갔다 왔는데 이 상황이 발생한 거잖아요. 화장실 갔다 왔다고 말도 못하고 그거 안에서 결국은 그게 어떻게 되느냐 중일 전쟁의 서막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실수가 혹은 억지로 만든 명분이 그런 큰 전쟁의 불씨가 된다는 것이 굉장히 흥미롭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 뉴스멘탈의 전쟁사 사랑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특히나 사랑받았던 편 중에 네. 인도와 중국의 국지전이에요. 그 몽둥이 들고 이렇게 막 싸우고 이러는데
이런 일로 인해서 네. 우리 공격받았어가 혹시라도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건 역사상 많이 증명이 된 사실이잖아요. 그게 또 그대로 어떻게 잘 봉합이 돼서 그런데 그때 사상자가 만만치 않았어요. 사상자가 200명, 갔어요. 200명 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이게 역사는 계속 반복된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2014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강제 병합했을 때, 네네네. 크림반도 강제 병합했을 네. 때도 비슷하게 명분을 만들었었어요. 그러니까는 대의 명분이라는 것을 억지로 만들려면 결국은 우리가 먼저 한 방 맞았다는 것을 강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렇게까지 거짓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적어도 한두 명은 다치는데 이거는 완전히 아무도 안 죽었죠. 네. 그리고 안 죽은 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당한 사람도 몰라. 우리가 당했었어요? 이렇게. 근데 사실 굉장히 희망찬 얘기를 하셨지만 탱크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 트랙터 몇 대 가지고 있고요. 트랙터. 비행기는 뜨지도 못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당 소총이 부족해서 한 5만에서 10만은 삽들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 엄청난 화력 그리고 공중 지원까지 받고 있는 소련군이 핀란드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참호를 팠다고는 하지만 참호를 상대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인 탱크를 수천 대 동원을 했고요. 그리고 공중폭격으로 이 참호들을 공격하기 시작할 겁니다. 과연 핀란드인들은 이것에 어떻게 대비했을까요? 다음 이야기. 1939년 11월 소련군이 핀란드를 침공하면서 겨울전쟁이 시작된다. 전쟁 초반 핀란드는 소련군의 압도적인 병력과 무기 앞에 도전을 면치 못한다. 그런데 뛰어난 전술과 전쟁 영웅들이 등장하면서 핀란드에도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다. 소련을 집어삼킨 공장군 겨울전쟁 2부 많은 시청 바랍니다.